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우리가 지금 뭐 국내 정치가 지금 어수선한데요. 네, 외국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제 국제 뉴스가 네. 중요합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또 이런 거 잘 짚어내야 됩니다. 네. 국제 뉴스 만나러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 매우 안 좋거든요. 중동통 성일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통 지금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한테 공격 받았고 여기도 또 안 좋거든요. 김희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방 외교 안보 천공 전문가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뭘 또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십니까? 좋아하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치 아 예. 고맙습니다. 한병요양사. 네. 정의당의 허준. 아이 하여간 뭐 이제 회복기니까 네. 이제 중환자실에서 곧 나오지 않을까. 일반실로 일반 옮겼습니까? 병실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중이에요. 네. 2월 3일이면 끝나요. 2월 3일에 이제 예, 일반 예, 병실로 옮깁니까? 예. 결국은 병실에서 선거 치릅니까? 아니 이제 일반 병실로 가면은 이제 나이롱 환자이기 때문에 나이롱 환자. 그래서 아마 좋은 모습. 자, 의원님.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나이롱 환자가 뭡니까? 아니 뭐 내가 들어가 보니까 뭐 환자 맞던데 뭘 소생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지금 회복의 네, 시간. 맞습니다. 이 회복의 근성, 네네. 강한 그 이제 체질로 네, 거듭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뭐 아니라고 자꾸 그래. 죄송합니다. 예. 류호정 의원은 아니 그게 아니라 불편해하시는데. 아니 류호정 의원은 퇴원했습니까? 거기요? 네. 저기 저 다른 병원으로 옮긴 가버렸습니다. 거지. 퇴원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다른 병원. 병원을 옮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탈당 안 했어요. 그거 퇴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기가 병원이니까. 저쪽 병실에 가 있는데 네. 서류는 이쪽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국제 뉴스 만나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북러 관계가 심상치 않다. 네. 네, 요걸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러 관계. 네, 제가 작년에 여기 9월부터 나와가지고 한반도 지정학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니까 우리 최호 그 진행자께서 너무 위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반응이었지만 맞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19일 날 귀국했어요. 일정이 한 2박 3일 정도 진행이 됐는데 네. 최선희 외무상은 이제 무력상도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외교적 관계를 틀어가고 뭐 푸틴 방북 초청하러 간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얘기가 처음에 나왔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조춘영 당 군수공업부장이 수행을 하고 대거 제2경제 그러니까 군수공업 담당자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현지에 사진이 찍혔는데 최선희 외무상의 수행원의 사진에 서류의 제목이 보이는 거야. 뭐였어요? 여기서 뭐야? 보면 우주기술 분야 참관 대상 목록 이렇게 적혀 있고 우주 기술 목록 참관 대상 목록 이렇게 적혀 있고 우주 기술. 여기서 참관 장소로 추정되는 1우주 로켓 연구소 이게 프로그레스라고 그 러시아에서 ICM 개발하고 소유주 우주선을 만드는데 얘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 시설을 가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워로네주 기계공장 여기가 로켓 제작하는 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개 여기 자세히 그 사진을 보면은 광학센터 그러니까 우주 광학 생산센터 이건데 네. 딱 듣는 순간 전 숨이 턱 막혀요. 왜요? 11월에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군이 그걸 갖다 폄하한 근거는 저기 디지털 카메라가 성능이 떨어진다. 네. 근데 우주 광학센터라는 것은 거기에 우주에서 촬영하는 전문 그 카메라. 요것이 이제 러시아가 광학이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센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길 가는 것이죠. 그 정찰과 관련된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월에 우리 동해에서 키 리졸브 한미 군사 연습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미국 항공모함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동해에 미국 항공모함을 많이 가봤다고.
그 작전 중인 항공모함. 그러면 위치는 비밀이에요. 일체 안 밝힌다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저기 서브미터급 그러니까 1m 이하 해상도급의 고정밀 전자광학 그 렌즈를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디서 미군이 동해에서 작전하는지 알아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로켓 능력하고 로켓에 탑재하는 위성체 그 센서 능력하고 요게 요번 방문에서 관심사가 되는 건데 배렸다. 우리 쪽에서는 별로 이런 거에 위협이라는 어떤 그 논조가 안 나오는데 지금 미국이 연일 난리야 이게. 특히 프리나이 바디 미 백악관 NSC 선임국장이 18일 날 네. 최선이 귀국하기도 전에 부랴부랴 논평을 냈어요. 그 국제 전략 문제 세미나가 가지고. 아 이거 심각하게 보고 있군요 미국에서는. 북러의 전례 없는 수준의 위협이 10년 동안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 배렸다. 그러니까- 야 배렸어. 최근에 미국 학자들이 한반도에서 전쟁 난다고 계속 떠들고 있잖아 지금. 그것 때문에 주식값 빠진 건 내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네. 신원 씨. 예.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는 백악관 그 선임국장 얘기가 지금 이 북러 간의 이 군사 협력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야. 이거를 배렸네. 좀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약간 한미 간에 다른데. 네네. 자, 뭐가 오는지를 떠나가지고 이 자체가 불안한 건데 네. 동아시아 그 한반도 지정학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출현한 겁니다. 이게 네. 앞으로 이거 급격히 우리가 관리 대책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아 이거 중국이 좀 견제해 주세요. 네, 우리 너무 가까워지면 좀 그래 중국도. 예, 중국은 우선 두 양국이 가까워지는 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편한 걸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게 회담이 끝나고 나서 네. 러시아 외무상이 중국에 대한 기자회견을 다시 했어요. 우리하고 중국하고는 사이가 좋다라고 말할 만큼 그 중국 눈치를 볼 만한 사안이라는 건데. 아 러시아가 그럼 중국 네. 눈치를 보면서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네. 그건 안 네. 좋은 시그널이네 오히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이제 가까워지는 것이 중국한테 이롭냐? 이건 뭐 중국한테 절대 이로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북한을 자기 컨트롤 내에서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영향력이 점점 영향력이 떨어지는구나. 희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훨씬 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 문금으로 묶여서 하나의 연대체, 결성체처럼 보이는 건 더 싫어합니다. 그건 최악이고. 중국이 싫어요 그거를? 굉장히 싫어요. 그거는 왜요? 일단은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을 하는 명분을 주게 되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타겟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가급적 피하고 싶어하는 거고요. 그래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이 국제적으로 평화 중재자 노력을 하려 평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도 중국이 북한하고 엮이면 결국은 군사적 결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굳이 또 하나는 그렇게 굳이 연결을 안 하더라도 이미 러시아는 중국의 상당 정도 중국을 어쩌면 밑에 왔다고 해도 과언일 만큼 중국과 결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결속은 강화하되 군사적 결속으로 서구에 비치는 것은 가급적 회피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삼국을 한꺼번에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굉장히 사람. 싫어하고. 러시아가 얻는 건 뭐예요? 자, 지금 보면은 처음에 북한에서 컨테이너 2,000개 분량의 포탄 미사일이 러시아로 갔어요. 지금 러시아 부담 부족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일단 이 자체는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로선 이 이상 더 큰 요구는 없겠죠. 네. 절박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북러가 계속 가까워진다는 것은 북한 무기의 신뢰성이 검증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포탄이 뭐 불량품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잠시 나오긴 했지만 특히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3이라고 우리는 남바링을 붙였는데 이 미사일이 실제 러시아의 공격의 주력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신원식 국방장관 얘기는 뭐요? 그렇게 많은 포탄 러시아 주고 미사일도 러시아 주고 그래서 북한은 전쟁 못해. 이게 최근의 얘기였다 그랬잖아요. 네. 천만에 난 그거는 정말 치명적인 얘기인데 거기 가서 무기의 신뢰성이 검증됐다는 것은
북한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아 오히려. 예, 그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들 겨울에 저기 따뜻한데 전지훈련 가요. 네. 지금 북한이 거기 전지훈련 간 거라고. 그러면 우리 위협이 왜 낮아진 겁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매일 다녀요. 그래서 생산 능력을 지금 풀가동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고품 러시아 주고 계속 새로운 거 생산하면 그 품질이 더 낫지 왜 떨어지냐고. 이게 지금 뭘 알고서 얘기하는 건지 쌓아놓은 지금. 게 아니라 재고 밀어내고 새 제품을 계속 그러면 만들고 생산이 있다는 이게 거죠. 예,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걱정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한테는 안보적 사안인데 네. 이 정부가 갑자기 이제 요즘 들어와서 그걸 폄훼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말고 러시아가 북한이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언제 종결될지 모르지만 종결되든 지속되든 러시아는 지금까지 유럽 루트를 완전히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동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북한이 중요해지는 거고 동쪽에서 소위 북중러 삼각구 경제 공동체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로입니다. 세계로 나가는 출구가 유럽 쪽으로는 굉장히 막혀버릴 가능한 공산이 많기 때문에 네. 이쪽을 굉장히 중요해지죠. 북한을 그런 전략적 측면에 있어서도 러시아한테 북한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그럼 전쟁 이후에 북한이 좀 부강해질 가능성도 좀 있나요? 그러면 러시아를 통해서? 일단은 지금 국제 제재가 거의 마모가 돼서 효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6개인데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야 그 동안에 뚫어놓은 우회로를 또 막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이 유엔 결의안은 놔두면 마모가 돼 버려요.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째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국 러시아라는 뒷문이 열려 있는 이상 북한이 일단 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이 뭐 전부 다 사실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의 농업 경공업 분야에서 상당한 어떤 성과가 나온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뻥카 아니에요? 아니 뻥카라고 난 보지 않아요. 그래요? 예, 일부 수치상의 오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중국도 굉장히 유심해서 보는 대목입니다. 네. 북한이 생각보다는 잘 버틴다. 그래요? 예. 김정은 이 친구가 잘하네 생각보다. 뭐 지금이 이제 격변의 시기고 기회 시기의 창문이 열린 것이죠.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에 임했던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인데요. 네. 러시아하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로부터 지금 안보리 제재가 무력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러시아하고는 군사 안보적으로 결탁하고 중국하고는 지금 경제적으로 결탁해서 실제적으로 북한은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국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협상은 뭐 더 힘들어지네. 앞으로도. 힘들어지죠. 당분간 안 된다고 봐야죠. 우리는 또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배렸어. 우리는 다 끊어졌죠. 네. 북한하고만 끊어졌습니까? 중국, 러시아하고도 다 끊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는다면 이따가 저 중국 경제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좀 가야 되거든요. 아주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해갖고 그 25명인가 사망한 것 같던데 그거 잠깐 좀 정리해 줄 수 있나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로켓 공격을 해서 민간인 28명 사망, 네. 그다음에 한 30명 부상인데 네. 우크라이나 지금 우리들이 쏜 게 아니다. 러시아 쪽은 민간인 지역에 우크라이나가 로켓을 쐈다. 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확인할 길은 없는 것이고. 네, 중동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중동도 러시아가 지금 중요해졌어요. 중동이 러시아가 왜 중요해졌어요. 중요하죠?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러시아가 후티 반군에다가 무기를 준다는 얘기가 있고. 러시아가 예. 후티 반군에 무기를 준다고? 예, 예멘에 러시아. 있는 후티 반군이 있죠. 예멘. 점이 각양이에요. 예, 그래서 후티는 이제 지도 우리 제가 자, 준비해 온 보면서. 지도가 아니고 후티 그 그래프 보이시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후티가 누구냐면 시아파입니다. 후티가 누구냐? 순니파가 아니고 시아파. 시아파. 예멘의 반군인데 아유, 이 몰돌이 보시다시피 복잡해. 시아파가 여러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아파가 한 3개 정도 돼요. 그래서 예멘에 있는 시아파가 일명 오이만파. 아니죠, 아저씨.
예. 무슨 그래? 무슨 아저씨. 뭔지 좀 알려주셔야지. 너무 아니, 다시 좀 동네 띄워주시고. 아저씨. 네, 아니 다시. 뭔지를 제일 알려줘야지. 왼쪽에 보시면 후티가 속한 자이디 시아파 이렇게 돼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단? 이게 지금 시아파의 시아파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아, 거예요. 위에서부터. 가게도. 시아파의 가계도예요? 예, 가게도. 아 족보. 예, 그래서 빨갛게 돼 있고 5번이라고 돼 있죠. 빨간색. 제일 왼쪽에 예, 자이디라고 돼 있죠. 자이디. 예, 저게 이제 지금 예멘에 있는 후티가 속한 5대 이만파, 즉 자이디 시아파예요. 자이디 시아파. 시아파. 그다음에 후티가 속해 있어요 여기. 예, 후티가 이 자이디 시아파인데 뭐 복잡하네. 예멘의 한 35%를 차지해요. 예멘의 35. 인구의 나머지 65%는 순니파입니다. 순니파. 순위파가 더 많네 그럼. 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후티가 정부군의 반대를 해서 후티 반군이 됐고 지금 그래서 예멘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예멘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후티가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 있고 적지만. 예, 네. 그래서 문제는 후티가 자, 요 표는 다 됐어요 이제. 예, 요거 하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중요한 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란에 있는 시아파는 12이만파예요. 12번째 이맘을 믿는 12이만파고 예멘의 후티는 5번째 이맘, 즉 가장 중요한 자기들의 지도자를 5번째 이맘을 믿는 5대 이맘파, 즉 자이디파라고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도 지금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또 나와. 자 예멘 보여주십시오. 이란군 오만에서 미국 유조선 납포돼 있다는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후티는 자, 천천히 갑니다. 너무 네, 어려워요. 보십시오 지금 자, 뭐예요? 이거 어째 여기 오만 표시돼 있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바벨 만데브 협이라고 돼 있죠. 저 밑에요. 예멘 오른쪽에 그림에 잘 나와 있죠. 네. 미국과 영국이 지금 예멘 북부 쪽에 호데이다, 사나, 다마르, 사다 저 지역을 공습을 했습니다. 네. 후티 반군 장악 지역을 후티 반군 장악 지역을 누가? 미국과 영국이. 미국과 영국이 공습을 했어요. 공습을 공습을 했어. 했다. 첫 번째 공습이고 지금 벌써 6번째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공격을 오른쪽 하고 있어요. 지도에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멘은 저렇게 큰데 저 왼쪽 지역만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데 네. 저거를 사우디와 UAE가 무려 8년간 공습을 했어요. 사우디와 UAE가 공습을 8년간 했었어. 2015년부터 2020년, 와. 2022년까지. 근데 그거를 지켜낸 거예요, 후티 반군이. 그러니까 후티는 잡을 수 있다 없다? 못 못 잡는다. 잡는다. 대단하다. 예, 영국과 미국이 지금 계속 공격을 하지만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까요? 그거는 다른 문제 아닐까요? 못 잡습니다. 에이, 왜 또 그렇게 단언해요? 사우디와 이 UAE가 8년간 공습을 했는데 이제 공습 시작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미국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티는 계속해서 지금 이 홍해 지역을 지나는 선박들을 위협하면서 지금 선박들이 다 어디로 둘러갑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을 둘러서 뺑 돌아와. 뺑 돌아갑니다. 엄청 아이고.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물류 비용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시간 더 걸리죠. 시간 오래 걸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도 안 잡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공급망 예. 문제 생기고 있는 예. 그런 와중에 러시아가 후티에 지원까지 하고. 지원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뭘 위해서요? 러시아는 지금 이란하고 중국하고 다 같은 편이고 미국이 지금 여기 지금 홍해를 막으려는 후티를 방해하는 이유는 네. 걸프 국가에서 기름과 가스가 유럽으로 가려면 홍해가 중요하잖아요. 저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못 받지 않습니까? 이 냉전으로 네. 가네요. 네. 전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렇게 공습을 한 이후에도 후티의 그 선박 공격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티를 향한 선박 공격? 아니, 아니면 후티에 후티가- 의한? 예, 후티가 저 홍해를 지나는 저렇게 두들겨 맞고도 그 공격을 해. 카운터 펀치가 날라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직 못 잡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 홍해 쪽에서 전운이 감돌고 합니다만은 지금 뭐 이란이 또 파키스탄을 미사일로 공격하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라고 안 하고 중동 분쟁이라 그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미 이 저강도 분쟁이지만은 지역 분쟁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기 유럽에서 한국 동북아로 오는 물류도 마비되고 희망봉을 돌아오는 거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공급망에 이게 위기 신호가 온 것이죠. 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가스 본인들 거 다시 수출하려는 그 계획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엄청 돌아가니까 수출을 못하죠. 미국이 그러니까요.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니네도 하지 마라. 그런 식인 거죠. 예, 방해를 계속 하는 것이죠. 아니 선생님 계속 피스를 외쳤는데 이거 뭐 점점 일이 커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피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외쳐야 됩니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좋은 말씀이네요. 될 때까지. 피스가 온다 그랬는데. 지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치면 안 돼. 국내 문제도 지치면 안 되고요. 국제 문제도 지치면 안 됩니다. 지치면 안 돼. 예, 좋은 그래서 말씀이네. 러시아가 그래서 중요해졌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전쟁이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네. 이게 좀 해소가 되는데 음. 가자 전쟁이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무르다. 외교적인 총체적 실패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트럼프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트럼프 지지 선언으로 정리할까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위험하니까. 피스 지지. 네, 평화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말씀이고. 그 이스라엘이 이번에 또 가자지구 그 공격했는데 뭐 이번이 가장 치열한 전투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뭐 계속해서 지금 중부 지방, 남부 지방 계속해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문제는 아직 그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이 아직 130명이 풀리지도 않았고. 네. 가자 민간인 사망자는 벌써 2만 3천 명, 2만 4천 명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럼 전쟁은 108일이 지났고요. 결국 저는 이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무르다. 통제력이 없다. 너무 올라. 나타냐후를 말로 해서는 안 들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네타냐후 외교적 안 들어. 수단을 써야 됩니다. 제가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무기 공급을 줄이면 되거든요. 네, 네타냐후가 보통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 그래서- 죽여놔야 돼. 맞죠? 너무 끌려다닙니다. 너무 네. 끌려다니. 아니 왜 동의 안 하세요? 반 죽여놔야 돼. 동의 안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면. 그래요? 네. 그러나 나타냐후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서 안 된다. 지금 전쟁 중단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냐면 나타냐후 총리입니다. 본인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끌고 가고 계속 있다. 끌고 가잖아.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가자지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전혀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예. 예, 논의를 하면 연정이 무너지니까 구급파들이 반대하고 나 연정 붕괴시키겠다. 그러면 총리직을 잃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타냐후 총리가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제 정세에도 도움이 안 된다. 네. 빨리 나타냐후를 이스라엘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정치 네타냐후 탄핵 주장하시는 거죠? 탄핵을 하든지 네. 아니면 연정이 붕괴되어서 새로운 네. 지금 이스라엘 전 정보 수장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국방부 옛날 지도자들도 전부 다 한 목소리 내고 있어요. 나타냐후 물러가야 된다. 물러나라. 물러나야 된다. 빨리 총선을 해야 된다.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가장 이스라엘 국내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아니 제가 생각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초기부터 우리가 많이 봤던 가능성인데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도 안 됩니다. 작은 나라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저 나라의 국부와 경제 이 체력이 더 이상의 장기전을 할 만하냐? 지금 이스라엘 경제는 온전하냐? 네. 사실 자기들도 때리다 보면 내 손도 아픈 거거든. 네. 그런데 벌써 지금 장장 10월 초부터 10월 7일 날 전쟁이 터져가지고 해를 넘겼는데 네. 이걸 장기전으로 어쩌자고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빚이 많죠. 지금 미국이 제공해준 무기가 공짜가 아니고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무기고요. 네. 그다음에 GDP 인구, 노동 인구가 지금 전부 다 예비군이 다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경제가 그래서 일단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자지구에서 좀 대규모 병력은 철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아직 성에는 안 차지만 네. 조금씩 철수를 시킬 거고요. 지금 더 큰 문제는 헤즈볼라하고도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 아니 이스라엘은. 그러다가 자멸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제 미국마저도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방면의 전쟁을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4차 중동 전쟁을 했다 그러지만 이렇게 장기전을 해본 적은 더더욱 없는 나라예요. 네. 6.1 전쟁 뭐 해서 그냥 속전속결로 끝내버린 나라지 그 작은 나라가 언제 이렇게 장기간의 양면 전쟁을 수행했다? 이스라엘이 근데 이걸 버텨낼까? 이스라엘은 실제 지금 아, 가자만 전쟁하는 게 아니고 거의 너다섯 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가자, 요르단강 사안지구도 이미 전쟁을 하고 있고요. 계속 군인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뱅크에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레바논하고 헤즈볼라하고 지금 전면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네. 벌써 헤즈볼라 사망자가 160명이 넘었어요.
그다음에 시리아하고도 이미 또 계속 시리아에서 계속 쏘고 있죠. 그다음에 예멘 후티도 하고 있죠. 뭐 사실상 네다섯 개의 전선에서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게 그 뭐죠? 네타냐후 재집권이나 혹시 뭐 이렇게 하는 선거가 언제예요 그러면? 없습니다 지금 아직. 그러면 예. 계속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임기가 끝나야 되는데 그거는 뭐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전쟁이 끝나면 바로 총선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쟁을 안 끝나니까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중동 사태 이렇게 되는데 뭐 이스라엘 걱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걱정도 좀 해야 되는데 왜요? 이 홍해가 지금 객전기가 되면 네.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의 유럽, 중동 수출이 다 그 지역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럼 홍해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홍해가 문제가 생기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서 선박들이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더 걸리거든요. 물류 비용은 엄청나게 상승을 해요. 우리한테도 당장 닥친 문제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중국이 1대1로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북쪽으로 철로 노선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정비를 하고 깔았어요. 지금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로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밖에 없는 걸로 아시는데 사실은 중국이 관통하는 철로가 3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 횡단철로라고 부르는 철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신장 지방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네덜란드까지 가는 루트인데요. 운영 중이에요? 그럼요. 그 정도로 모르시죠. 와.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연 한 80회 정도만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산업적인 기능은 전혀 못했는데요. 작년에 18,000회, 16,000회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 60회, 70회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동량이 그쪽으로 이제 수송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홍해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선박들도 그쪽 물동량을 이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로서는 중국이랑 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네. 그렇죠. 네, 그 수출하려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전쟁이 언젠가 끝날 텐데 끝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교통로를 확보하느냐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그 루트가 2개는 러시아를 거치고 하나는 중앙아시아를 거치거든요. 그런 또 다른 우리의 옵션 하나를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과 계속 척을 지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해지는 겁니다. 네. 여러모로 좀 재졌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